글로벌 시장에 대형 이벤트들이 몰려있는 슈퍼 목요일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18일에는 이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유럽 중앙은행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 입찰 결과도 공개됩니다. 또 19일에는 영국으로부터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할 수 있을지 개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FOMC의 경우 기준금리의 조기 인상을 언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이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역시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 결과가 어쨌든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대외 불확실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덕분에 국내 증시로 외국인들의 자금은 계속 들어올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의 경우 슈퍼 목요일 이후 화학, IT 가전, 자동차 부품 업종에 외국인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연 슈퍼 목요일 이후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를 타게 될까요? 어떤 업종이 주도주로 부각될까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뉴스를 뼛속까지 파헤쳐보는 뉴스 꼼책. 오늘은 슈퍼 목요일 이후 우리 증시의 전망에 관한 주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요일을 기점으로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이슈들이 집중돼 있죠. 가장 궁금한 부분은 과연 이 FOMC에서 조기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부분인데요. 다가올 새벽이죠. 18일 새벽 3시. 이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FOMC 얘기서부터 하는 거죠? 네. 네. 글로벌 금융시장 지표로 봤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지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도 뭐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전 달러가하고 국채 수익률 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최근에 움직임 보게 되면 달러 변동성은 3년 내 최고치예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뭐 유로와 마리오 드라기가 계속적으로 약세 유도했고 최근에 뭐 스코틀랜드 때문에 파운드화도 계속 약세죠. 엔화도 뭐 계속 약세고요. 그러면서 상대 통화 달러가 강세로 간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 국채 수익률 10년물이 지금 나오기 전에 보니까 2.58%예요. 뭐 그저께인가는 2.6%도 넘었었고요. 네. 금리값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나오면 이번에 8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치의 60%밖에 안 나왔는데 과거 같으면은 이런 그림 보고 나서 뭐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이 어땠었냐면 거 봐라. 고용이 안 좋지 않느냐. 연준이 약속한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를 끌고 가겠다라는 약속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달러 값이 빠지고 채권 수익률도 여전히 낮은 상태에서 머무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 조기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의심에 대해서 오늘 저녁 때 그러니까 새벽 3시죠. 네. 옐런 의장이 딱 백기 들고 들어오면서 예 금리 인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네.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힌트를 잡아서 유추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다소 좀 매파적인 시각이라는 우려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된 것 같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계속 좀 반복되는 얘기가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뭐 나오진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그 미국 쪽을 얘기를 할 때 항상 금리 인상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매파와 그렇지 않은 이제 비둘기파 이렇게 나뉘는 그러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매파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은 지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가 요즘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만 잘해서 이게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유럽이 굉장히 좀 안 좋죠. 유럽이 굉장히 안 좋고 양쪽 하나도 지금 그쪽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전에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가 살아나지도 않고 있고 이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 이후에 경제 성장률 자체도 지금 한 1~2% 정도, 1%에서 한 3% 정도? 이렇게 지금 낮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러 강세가 단순히 미국이 잘해서 달러 강세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일정 부분은 유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쪽으로 돈이 조금 흘러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금리 조기 인상 부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그널은 저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오늘은 조심스럽습니다. 예. 사실은 그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론에서 좀 많이 이렇게 부추긴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도 보게 되면 50% 이상이 그 6월달 이후 6월 정도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높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미 그 지난번 잭슨홀 컨퍼런스에서도 이미 그 옐런 의장이 지금 뭐 그렇게 빠르게 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네. 지금 그 고용에 대한 질적인 지표를 바라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을 그렇게 빠르게 그 뉘앙스를 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니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나오는 지표들 보면 전부 다 그 고용 쪽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뭐 매파적인 발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거보다는 아마 비둘기파적인 그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미 김이 한번 샜어요. 뭐 이미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힐센나스 기자가까지 뭐 FRB 전문 기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팟캐스트 방송에서 아무래도 조건부 그대로 구문을 유지할 것이다. 컨시더러블 타임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어떤 조건을 단 상태에서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FRB 이번 그 FOMC 미팅에 대한 결과는 어느 정도 좀 김이 샌 면이 있다. 김 네. 빠진 콜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 빠진 콜라 좋아하는데. 김 빠진 콜라 좋아하십니까? 저 톡 쏘는 거 좋아하는데. 7월 FOMC 의사로 공개됐을 때 네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이견이 많다라는 얘기는 이미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 시점서부터 달러가가 뭐 소위 말해서 움찔움찔거리기 시작했고 잭슨홀 회의에서 옐런 의장이 고용이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이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좀 자극받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고 네. 그 부분을 보고 나니까 시장에서 혹시라는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요 그림 하나 더 보죠. 정책 금리가 최초로 인상되는 시점이 언제일 거냐라는 서베이에 대해서 점점 앞당겨집니다. 네. 대다수의 투자자들, 뭐 펀드 매니저들, 뭐 내년 하반기 뭐 이런 그림 예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년 6월이 최근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기준금리가 올라온다라는 인식 자체는 앞당겨지고 있는데 옆을 비교해서 보세요. 페드의 기금금리 선물을 한번 보게 되면 15년 3월물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에서 금리가 빨리 올라갈 수 예상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걱정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페드가 안전판 쳐주겠지라는 믿음이 형성돼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존 히셀렌스가 이 부분 얘기를 했어요. 뭐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표현에서 이 상당 기간을 없애냐 마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해보죠. CNBC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40%의 설문조사 참여자는 이번 FOMC에서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빠질 거다라고 예상했고요. 24%는 10월 달에 빠질 거다. 나머지 24%는 12월 달에 빠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빠지긴 빠진다는 얘기예요.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저 표현 자체가 언젠가 표현에서 삭제되긴 삭제될 건데 이번은 아니다. 라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어제 존 히셀렌스가 다우지수 100p 밀어 올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저는 뚜껑 딱 열었을 때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어제 미스터 연준 히셀렌스가 문구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나 이미 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고 오늘 외국인들 거래소 현물은 만지지 않았어요. 선물만 만졌거든요. 오늘 미결제 약정 보면은 대부분 다 신규 매수분인 것 같은데 정말 좋을 것 같으면 8월 달서부터 4만 계약 매도해놨는데 여기에서 환매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환매수 거의 없었고 신규 매수분 상당 부분 투기적인 부분들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어느 정도 견고하게 받쳐놨어요. 네. 그러면은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살아있으면 내일 우리 시장도 뭐 어제 외국인 선물 미리 들어왔잖아 네. 라고 얘기하겠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는 그 문구 자체가 뭐 혹시라도 골드만삭스는 유지될 걸로 봅니다만 BOA라든지 JP 모건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던데 만약에 빠지게 되면 시장 충격은 전날에 선반영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역방향을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강세를 얘기하기 어렵다. 그리고 달러가에 대해서 이번 FOMC가 달러가, 뭐 미 국채 수익률 이런 부분들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피크를 만들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뭐 이번에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달러가나 국채 수익률에서 피크가 형성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 당장 내일 시장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경계하는 시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연준의 이제 의사결정 방식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준은 상당히 민주적인 독재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보다도 오로지 지금 자넷 옐런 의장의 발언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준의 의사결정 방식은 모든 FOMC 의원들의 말을 다 수렴을 해서 옐런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의견을 다 듣지만 결정은 오로지 자넷 옐런 혼자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넷 옐런이 그동안에 했던 발언들, 그동안에 했던 어떤 언급 코멘터리를 해왔는가에 대한 쪽이 다른 어떤 연준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잭슨홀 컨퍼런스가 뭐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최근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고용 지표에 대한 쪽들이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본다라면은 뭐 굳이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에 대한 쪽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시장 친화적인 그런 이제 커멘터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네. 방송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옐런 의장이 내일 네. 백기 딱 들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저도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옐런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은 없어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비둘기파적인 색채로 가득 찰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기대치에 차면은 본전치기고 기대치에 못 차면은 단기적으로 실망할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한 높낮이 조절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옐런 의장의 매파적인 시각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나서 연준 의사로 공개되면은 누구누구 의원이 뭐 반대했다, 뭐 이렇게 뭐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식으로 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고 나면은 또 연준 내부에서 금리 결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견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시장에 공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부담감 아닌가. 물론 연준이 여기에서 당장 금리 올릴게요 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능성을 위험하게 보는 게 아니고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높은 상태에서 그 부분에 플러스 알파를 못 보여주는 연준을 걱정하는 거지 매파적인 연준을 걱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FOMC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얘기 좀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FOMC 회의 결과를 딱 보고 나서 네.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전 있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만 네.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표현에서의 상당 기간이 만약에 빠졌다. 만약에 빠지면 다음에 시장이 뭘 쳐다볼까에 대해서 저는 한번 미리.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빠지면 시장이 일단 단기적으로 좀 힘겨워할 테니까 네. 그 이후에 시장이 뭘 쳐다볼까. 제가 생각하는 건 연준의 점도표입니다. 연준의 점도표라는 건 뭐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FOMC 회의하고 나서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어요. 올해 말에 금리 얼마, 내년에 금리 얼마, 내후년에 금리 얼마, 장기적으로 금리 얼마. 여기에 대해서 점을 찍습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요. 무기명으로 찍어요. 저 점 옆에다가 이름 누가 찍었다라고 이름 쓰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연준 점도표에서 좀 뭐 투명성을 강화하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저 점도표에 이름을 쓰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몇 퍼센트 제시, 누구 몇 퍼센트 제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다음 달에 종료될 겁니다. 테이퍼링 종료되고 나서 다음 FOMC 회의마다 연준 위원들이 만나서 뭐 의장님 잘 계셨어요? 뭐 위원님 잘 계셨죠? 이런 얘기하고 나서 헤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향후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나서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이견 자체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관심이 점도표로 모인다라고 하면 네. 시장에서 반가운 이슈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도 다소 좀 경계를 하고 있어서 시장을 좀 강하게 보기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슈를 꼽히는 것 중에 이 스코틀랜드 독립, 이 분리 독립 여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인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가 클까요?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이 파괴력에 네. 대한 쪽을 고려한다라면 독립이 됐을 때 이제 시장에서 단기적인 크러쉬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네. 이 아침에 보게 되면 새벽에 이제 김희욱 전문 그 앵커가 나와서 이제 네. 정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주 재밌는 멘트가 있었어요. 어떤 게 뭐냐면은 있었을까요? 이 온라인 투표 우리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절반을 나오게 되면 보수적인 사람들의 설문조사 성향은 쉽게 응답을 잘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만약에 이 정도 뭐 비등하게 나오는 구간이라면 독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립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독립이 된다라면 왜 이제 크러쉬가 발생하느냐? 네. 이 문제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하나의 촉매제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스코틀랜드 독립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화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영국은 이 부채가 1000%입니다. 민간 부채, 국가 부채 합쳐서.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11월 달에 지금 스페인도 또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분리 독립 선거가 있거든요. 네. 거기다 또 스페인이요. 이탈리아도 또 이제 분리하겠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네. 또 벨기에도 또 분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은 유로존 전체에 대한 붕괴, 또 유로화에 대한 붕괴, 뭐 이런 식으로까지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네. 아무래도 그 독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쪽은 시장을 극도의 혼돈 상태, 카오스로 카오스. 밀어갈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은 거의 좀 적지 않느냐. 희박하다. 네. 제가 지금 아까 금리 네. 얘기할 때도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이 얘기할 때도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게 네. 이게 조금 좀 사실 우리 시장하고 조금 애매한 구석이 좀 많아서 그래요. 네. 퉁쳐서 알겠어요. 그냥 말씀을 좀 해드리면 네. 사실 이제 금리 그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쪽으로 돈이 빠져가 나가니까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스코틀랜드 문제가 좀 이게 저는 이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단지 이제 유로 그 EU라고 하는 조금 일어나려고 하는 애 뒤통수를 그냥 팍 때려버리면 네. 애가 다시 한 번 더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이제 타격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지 이제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러면 유로가 더 약해지면 달러는 더 강세로 가겠죠. 뭐 그거까지 일단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원화가 좀 많이 강세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금리를 한 번 더 낮출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 원화가 너무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뭐 그래야지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가 살아있어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도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금리 인상을 미국이 해버리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가는 부분이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럼 차라리 이거는 지금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네요. 증시에서는 미국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겠죠. 단기적으로 충격이 일어날 수 있어도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의 일정 부분 수익은 또 지켜질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또 안정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다시 또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국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전에 우리 시장에서 살펴봤을 때 단순히 이제 그 달러가 강세로 가는 부분이 악재다 악재가 아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지금 좀 많이 꼬여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스코틀랜드 부분이 좀 어그러지게 되면은 지금 보니까 스코틀랜드가 전체 이제 영국의 인구 수의 한 8% 정도 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북한산은 우리 브렌트유, 우리 3대 유종 얘기를 할 때 이 네. 부분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유가라든지 하는 부분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이승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반반이면 보수고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전에 캐나다의 케벡시가 독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찬성 쪽이 많았거든요. 그냥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근데 결국 투표를 하고 보니까 경제적인 독립이라든지 화폐를 새로 찍어낸다든지 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진짜 생각을 해보고 난 다음에는 이게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문조사에서 비등비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퀘벡시 그 부분에 투표 붙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차라리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그냥 쉽게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는 걸 갖다가 누구도 지금 환영하지는 않아요. 환영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 좀 희박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결론서부터 얘기하면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왜 우리도 선거철 되면은 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막 선거 유세 동참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여기 또 최근에 보면은 션 코넬이 영화배우, 네. 되게 유명한 영화 네. 배우죠.
그분만 독립에 좀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냈고 뭐 전 맨유 퍼거슨 멜 깁슨 안 감독이라든지 하나요? 네? 멜 깁슨 안 하나요? 아, 멜 깁슨 같은 경우에는 용심 브레이브하트를 찍은 용심 했어야죠. 용심 용심 찍었는데 찬성해야지. 맞다. 뭐 그런 게 또 있네요. 한번 해야죠. 프리덤 이러고 해야지. 빤스 입고 나와갖고. 뭐 토니 블레어 전 총리도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최근에 또 여론몰이가 이 비싼 독립이다. 이 비싼 비용을 치르는 독립이다. 그러니까 찬성을 함부로 찍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여론몰이가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스코틀랜드는 국민당이 11년도에 이제 정권을 잡아서 이제 계속적으로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국민당 얘기 들어보면 야 우리는 북해 유전이 있잖아. 우리도 노르웨이처럼 살 수 있어. 이 북해 유전을 기반으로 해서 복지국가 잘 돼 있는 정말 잘 사는 국가로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부채도 떠안아야 돼요. 부채도 떠안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국이 파운드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절대 못 쓰게 하죠. 뭐 영국에서 빠져나가는데 파운드와 그냥 써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죠. 그러면은 EU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EU에 가입하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또 28개국 국가가 전원 다 동의를 해야 EU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국이 뒤에서 입김 좀 불어 넣겠죠. 야,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해서 못 들어가는 국가가 실제로 있어요. 네. 코소보는 지금 스페인이 반대해서 2008년도 이후부터 계속 EU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될 거고. 네. 또 스코틀랜드가 25% 정도 되는 국민이 영국 관련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주요 스코틀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독립하면 뭐 영국으로 본사 옮기겠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은 뭐가 돼요? 실업자가 되면 경기가 어떻게 돼요? 힘들어. 근데 그 투표를 이번에 16세 이상 18세가 아니에요. 16세거든요. 아빠는 뭐 RBS에서 일하고 있어요. 내가 뭐 독립에 찬성하면 난 일자리를 잃어. 당연히 반대. 집사람 당연히 반대, 애 당연히 반대. 이런 국민이 25%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스코틀랜드 이슈가 시장을 강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영국계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미국 다음으로 영국계 자금이 많아요. 만약에 이번에 가결이 돼서 그럴 리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독립이 찬성이 돼서 파운드와 기반으로 한번 흔들리는 데다가 영국계 자금들이 유출입을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뉴스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파운드화가 약세로 떨어지면 달러를 자극할 거니까 우리 원화 입장에서는 뭐 불만이 좀 생길 거고 영국계 자금이 지금 2010년도 이후서부터 18조 팔았어요. 18조. 근데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영국계 자금의 주식 보유 규모가요. 37.5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가면 누가 반갑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되면은 뭐 그냥 뭐 넘겨버릴 수 있는 이슈인데 네. 만에 하나 되게 되면 그럴 리는 없지만 네. 되게 되면은 정말 좋은 일이 없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뭐 한국물을 받아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네, 그럼 외국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외국인 매수세가 슈퍼목요일 이후 또 관심 집중되고 있는데 뭐 이 글로벌 자금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거 얼마나 더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까 뭐 달러 인덱스 보여주셨듯이 네. 이제 이것도 임계치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페드에서 이제 더 이상 호기시한 발언 없고 뭐 도비시한 발언이 좀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스코틀랜드도 마무리 짓고 LTO로 잘 되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 꺾이면서 그 국내 원화도 다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그 국내 원화 다시 강세로 가게 된다면 외국인은 매수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목요일 이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에 대한 재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뭐 지금은 뭐 매도가 원래 그 매도가 있었다. 그동안에 뭐 매도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번 그 매크로 변수들 때문에 매수가 없었던 거지 매도가 뭐 많았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재개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인들 조금 애매할 네.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외국인들이나 일반 개인들이나 펀드 매니저나 저나 누구나 다 주식 사는 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 보여야 사지. 좋아 보이지 않으면 안 사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금 계속 계속 이제 꼼책에서 우리가 다룬 겁니다만은 삼성전자 실적 안 좋아진다 그래. 네. 현대차도 별로 안 좋아진다 그래.
한국 시장이 그쪽이 이제 좀 안 좋아지면은 이제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이제 강하게 났기 때문에 한국이 매력이 있었다면은 이제 또 매력이 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국 시장은 최근의 모습을 보면 약간 리틀 차이나 같습니다. 뭐냐면 중국 관련주가 굉장히 가죠. 네. 중국이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중국 관련주가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후광통 통해서 이제 중국 시장도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적으로도 우리나라보다는 다른 쪽이 더 매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에도 뭐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포지션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아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것도 조심스럽네요. 약간 네. 조심스럽게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그 현금이 많은 기업들 아니면 배당을 1% 이상 그러니까 시가 배당 기준으로 해서 1% 이상 되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한국 시장에 대해서 성장성을 어떤 베팅한다라는 그런 쪽보다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구나. 그리고 지난번에도 행동하는 투자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듯이 중소형 그 중형주들 이상급 되는 기업들 중에 조용히 현금이 많은데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져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꾸준히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이 얼마나 외국인들이 살 종목이 없느냐를 반증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배당 수익률이 높은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에서 배당을 보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한국 시장에 살 게 없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배당을 받다라는 얘기는 그러게 앞으로 많이 준다니까.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워낙 저금리니까 워낙 저금리니까 돈 1% 더 준다는 대로 돈이 쏠리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까 이승원 대표님 말씀에 뭐 공감하면서도 약간 덧붙이자라면은 만약에 이번에 페드의 결정 이후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달러가가 뭐 임계치에 부딪히고 빠지고 뭐 국채 수익률 다시 빠지고 그런 그림이 나오면 저도 이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저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저는 저 의견에 공감하기 좀 어렵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달러는 언제까지 약할까요? 계속 빠지고 있는 그림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건데 변하는 시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꼭대기에 팔아먹고 귀신같이 빠져나와야지 이런 전략은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황과는 뭐냐, 종목과는 뭐냐 하면 나는 발바닥에 사면 안 돼요. 내가 발바닥에 샀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밑바닥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팔았으니까 내가 산 거 아닙니까? 제가 머리 꼭대기에 팔았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꼭지에서 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식이 귀신같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어느 정도 낮다라고 생각하면은 매수 관점을 갖는 거고 어느 정도 높다라고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부터는 보수적으로 흘러가는 건데 지금 이제까지 보여준 달러의 흐름과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 자체가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기대감을 만들어준 단계,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크게 열릴 수 있는 시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뭐 지금 당장의 투자 전략이 아니고 조금 더 긴 텀에 투자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이 대표님 얘기처럼 뭐 임계치에서 달러가가 빠지고 금리가 다시 빠지기 시작하면 시장이 반가워하겠죠. 일단. 안도감을 얻을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틀릴 거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뭐 임계치에 맞고 떨어지는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강해지고 예전처럼 계속 빠지는 달러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는 좀 인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화학, IT 가전, 자동차 부품 이 업종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또 앞으로 계속 목요일 이후에 주도주로 부상할 거다.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문하고 싶은데 언제는 외국인들이 화학하고 자동차하고 그거 안 샀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차, 뭐 롯데케미칼, LG화학 이거 외국인들이 안 샀어요? 계속 샀어요. 외국인들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기관들이 미친 듯이 팔아서 빠진 거지. 그럼 뭐 다른 주도주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주도주 저는 시황관 자체를 업사이드를 작게 본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반작용을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이제까지 사서 모은 저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들긴 하는데 이제까지 시장의 포커스가 조준사격 내가 딱 저거만 쏴가지고 저거 수익률 게임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쪽에서 매기가 좀 빠져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IT나 뭐 화학이나 자동차를 생각할 게 아니고 기관들의 수급도가 변하는지 여부를 쳐다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뭐 이 어종 아니고 목요일 화학은 이후에 일단 탈락. 화학은 일단 화학 탈락인 탈락. 것 같고 네. IT가 저는 종목별로 좀 모멘텀을 봐야 될 것 같고 네. 자동차 부품은 전반적으로 다 좋다. 왜냐하면은 이 그동안에 없었던 성장에 대한 시나리오가 현대차, 기아차 그 증설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네. 완전히 재평가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은 여전히 성장주로서의 흐름으로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강철 저는 장관님요? 화학은 개별로 보면은 좋은 종목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IT 가전은 탈락. 자동차 부품은 이제는 이제 트레이딩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저번 주 꼼책에서도 뭐 주도 게임이 바뀌나 막 이런 네. 우리 주제 주도주, 있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단번에 바뀔 리는 없다. 네. 꿀럭꿀럭 하다가 바뀌는 시점을 잡아가는 거다라고 그랬었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미친 듯이 빠지던 기업이 미친 듯이 오를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고 네. 그렇죠. 미친 듯이 오르던 게 미친 듯이 빠지는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꿀럭거림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좀 잘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로요. 우리 그럼 슈퍼 목요일 이후에 시장 변화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빠진 콜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철 장관님요. 저는 뭐 슈퍼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일단 거래소 쪽으로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으로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뉴스 꼼책 첫 번째 슈퍼 목요일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목요일 이후 변화에 대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유료 문자 샵 8181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달콤한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두 번째 뉴스 꼼책으로 넘어가 볼게요.